5장 발표하겠습니다. 5장은 인간과 다른 유인원 친척입니다. 제가 유인원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유인원은 생물학적 분류로 영장목, 사람가로 보노보,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인간을 말합니다. 이 페이지, 첫 페이지는 1963년에 해마 논쟁이 있었는데요. 해마는 어디에 있냐면 인간 해마는 이 귀 옆에, 이 코 옆에 이 부위에 있습니다. 이 축두엽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을요. 이 축두엽의 양쪽에 그 약간 윤기부 같이 이렇게 그 해마 모양이 있거든요. 이게 해마예요. 근데 58년 해부학자 리처드 오원이 인간의 뇌에는 유인원에서 발견되지 않는 소해마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1963년에 헨리 헉슬리가 유인원도 동일한 구조의 해마가 있다고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헨리 헉슬리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2010년 전 쥐에서 그러니까 쥐에도 해마가 있는 거예요. 모든 동물에 해마가 있어요. 그 해마의 시간세포를 발견하고 2020년에는 쥐에서 해마의 장소세포를 발견해요. 그래서 최근 그 서울 아산병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인간의 해마는 머리 양쪽 축두엽에 입수하면서 장기적인 기억과 공간 개념, 감정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 이 부위가 약간 오늘 기사 나온 브루스 윌리스 그 축두엽 옆에 그 치맥? 그거랑 연관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그 해마 논쟁을 구조는 그때 사람들이 다인의 진화를 대하는 태도를 반영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 연속성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또 동물보다 인간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인간의 멈출 수 없는 노력이라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다인의 진화의 핵심. 앞부분에 발표하셨는데요.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 선택은 자연계에서 환경에 적합한 종이 더 잘 살아남아 자손을 남긴다는 원리고요.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모두 돌연변이의 후손으로 모든 생물체는 다른 조합의 유전자를 가지며 이 중에서 환경에 알맞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번성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또 유튜버 가쿠키에서는요. 자연은 그 어떠한 목적도 없고 그 자체로 펼쳐진 환경. 모든 생명은 진화의 끝자락이다. 진화는 방사형으로 이루어진 거미줄처럼 다양하게 뻗어나가. 모든 생물체는 사방으로 퍼져 여러 갈래로 진화. 그 가쿠키 그분의 설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자연이 어떠한 목적도 없고 그 자체로 펼쳐진 환경이라는 게 너무 와닿았고, 저는 지금까지 진화가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한 선상에서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자료 준비를 하면서, 방사형으로 그 거미줄처럼 그렇게 서로 계속 돌연변이가 저거랑 붙잡고 이렇게 유전자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면서, 잘 번식하는 애들이 살아남았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요번에 준비하면서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인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주장했던 세 가지 아니라는 거, 인간과 유인원들의 다르다는 거를 반대로 그거를 증명을 해보여요. 그래서 유인원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다, 인간과. 근데 그 증명이 세 가지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리처드 오원식 전통에 따른 형태적 특이성. 그리고 개념적인 특이성,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전반적인 유전적 차이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형태적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형태라는 거를 한번 그걸 찾아봤어요. 보니까는 그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을 뜻하는 한자어로 되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생물의 구조나 외형을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개념적인 특이성은요. 개념은 영어로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개개의 사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본질적인 것만을 추출해내는 사회의 형식이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 특이성. 이거는 안 찾아봤습니다. 형태적 특이성. 인간 고릴라 이 모형 뼈인데요. 형태적으로 완전히 같아요. 단지 크기와 성장률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 크기 다르잖아요. 성장한 것도 다르고. 그래서 형태학적으로 인간과 엄격하게 연속이 있다고 구두가 얘기합니다. 유인원은 저 유인원하고 영장목하고 이렇게 차이, 꼬리가 있는 걔네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이렇게 봤는데 유인원은 꼬리가 없는 종이에요. 꼬리가 없는 종은 아까 이 두 번째 PPT에서 본 것처럼 보노모랑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얘네들이 꼬리가 없어요. 그리고 형태적으로 같아요. 유인원이.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적 특이성인데요. 인간의 정신적 능력과 유인원의 간극 찾기를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근데 간극 하나는 유인원, 그 고릴라 애들은 도구 사용을 못할 거야 했는데 그 실험한 결과 침팬지가 우리와 같이 동료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온갖 종류의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극은 빵이라고 없다고 빵빵. 네, 0입니다. 0. 그리고 간극 2 언어 사용 개념화. 근데 이것도 뭐 침팬지가 언어를 잘 못 사용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 이유가 침팬지의 성대가 정교하지 못해. 그냥 그게 신체 특징이지 얘가 언어를 사용할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농아분들이 그 신체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인간이 더 우월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고. 그래서 1975년에 로버트 가드너가 어린 침팬지 2마리를 태어나서 13주까지 수화로 수신 어휘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와서 줘, 더, 맛있다. 이렇게 4가지 수신어를 사용했나 봐요. 그래서 이 로버트 가드너 이 사람이 악에 비해 느리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구두책에. 네. 그래서 개념적 특이성도 크게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이 우월하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전반적인 유전적 구성 차이. 인간과 고래의 차이를 유전학 검사했더니 99% 일치해요. 그래서 차이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근데 왜 인간과 고릴라가 형태와 행동이 차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해봤더니 그 핵심 유전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면 인간과 유인원 사이 엄청난 간격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1973년에 메리 클레어킨과 엘레 월스는 침팬지와 인간 유전적 99% 동일하다는 걸 발견하고 두 종 사이의 엄청난 간격은 1차적으로 조절 시스템의 돌연변이에 기여한 것이라 발표해요. 이걸 박사학위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유전자 구성 차이가 아닌 발생 과정의 차이에서 이거는 구두 책에 나오고요. 동일 유전자를 가지면서 각각의 세포가 서로 다른 형질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세포 분화 과정에서 여러 다른 유전자들이 제각기 다른 시간에 발현되고 또 정지. 그래서
이거는 구두 책에 있었고 그 메리 클레어킨과 웰리 월슨이 인간 진화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유인원과 인간의 발생 과정에 있어 유전자 발현의 시간적 차이를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23년에 2월 6일 조선비즈 기자의 기사에 보면 나이 든 생쥐를 젊게 만드는 거를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노화는 DNA에 있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발생으로 알려졌으나 실험 결과 DNA에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아도 노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쥐실험으로 입증을 합니다. 제가 링크를 걸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유전자의 구성 차이가 아니라 핵심 유전자 차이. 그러니까 침팬지와 인간의 형태와 행동의 차이는 유전자 DNA 분자세포 하나의 구조가 바뀐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최근에 나왔는데요. 현 네이처 인간 DNA 분자세포는 NUOAC 당분자, 유인어 영장류 DNA 분자세포는 NUOGC 당분자, 즉 당분자 세포 하나 차이라고 주장합니다. 추천은 체나큰의 자료보관소. 쉽게 말하면 삼성 노트북이 모델명에 따라 크기와 성능의 차이가 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이거는 그 구글에 찾아왔는데 이게 종속, 과목, 강문계 이거를 쉽게 외워보려고 하다가 종속 과목까지 내보겠어요. 강문계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3개뿐이 안 되니까 종속 과목 그냥 종속 과목은 우리가 과목 많이 얘기하니까 강문계 이렇게 외우면 되고 사람이 지금 제가 여기 이게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빨간 머리 애는 쫙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속합니다. 그리고 영장목에 우리 침팬지 얘를 넣었어요, 제가. 그리고 다 넣었는데, 예, 그냥 보여줍니다. 끝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다행히 제 1부와 2부 중에 제가 맡은 부분은 제 2부 인류의 진화 중에 관목론과 사다리론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 2부는 인류의 진화, 진화론을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사람에 대한 진화에 대해서 좀 많은 비중을 준 것 같고요. 그 중에서 5, 6, 7장이 있는데 제 5장은 인류 진화의 결과 또는 인류 진화가 어떤 것이냐 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되어 있고 6장, 7장, 8장은 인류 진화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진화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굴드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바를 쭉 이렇게 달달이 에세이식으로 발표했는데 이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낌 중에 하나가 굴드라는 사람은 참 글을 잘 쓰는구나, 얘기를 잘하는구나. 즉 하나의 에세이를 쓰면서 실생활에 가까이 일어났던 소소한 생활의 이야기를 툭 던져서 그것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우리가 앞으로 대개 여기 있는 분들이 글을 많이 쓰고 살아야 돼서 그걸 잘 응용하면 글이 좀 쉽게 풀어가는 그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각 장마다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의 큰 문제는 이 진화라는 게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학문이라서 그 자기의 방법론이나 설명하다 보는데 내용들이 몇십 년 전 내용이라서 좀 팩트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쭉 계속하면서 팩트를 계속 보완해야 되는 면이 참 많아서 오히려 어떤 때는 더 재미가 있어요.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니까 굴드 이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지금 얘기하는 거 비교하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요. 첫 번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파렌시스로부터
호모사피엔스 오기까지 이렇게 어떻게 변화를 겪고 오며 어떻게 분화가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다를 나오는데, 앞으로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이 그림을 참조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선생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저도 진화라는 거 처음 배우는 거는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오랫동안 어류가 진화해서 양수류가 되었구나. 그게 머릿속에 너무나 깊이 박혀서 진화는 그 직선형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분화가 되어 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어류가 진화해서 양수류가 되고 양수류가 진화해서 쭉 가서 포유류가 되는구나 하는 게 머릿속에 아직도 돼 있어서 그걸 하면서도 계속 바꿔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 내용은 그 직선적으로 어떻게 인류가 진화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나오게 되는데, 두 그림의 차이가 이 그림에서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인류의 조상이 어떤 게 먼저 있느냐를 얘기할 때 우리는 몇십만 년 전 얘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개는 화석에 의존하게 되는데, A라는 종류의 화석이 10만 년 전에 나오고 B라는 화석이 20만 년 전에 나왔다면 B라는 화석의 생물이 더 오래된 생물이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단지 발견이 그 동시에 살았을지라도 발견이 언제 되었느냐 하나만으로 화석으로 그 시대를 추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굴더 선생님은 오늘도 이 이야기를 풀어갈 때 오래된 노 선생님 앞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똑같은 노트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먼지가 풀풀 풍기더라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오래된 지식은 결국 새로운 것으로 바꿔가야 된다. 그래서 계획적 노후화 이런 용어를 써서 그걸 쭉 설명했는데, 이 계획적 노후화는 굴드 선생님하고 다르게 저는 내 머릿속에는 다르게 각인이 돼 있어요. 거꾸로. 뭐냐면 우리 핸드폰이 2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서 구형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핸드폰을 사게 만들어서 의식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구형으로 바꾸어서 새로 사게 만드는 재벌 또는 자본주의의 잘못된 형태라는 것으로 계획적 노후화가 내 머릿속에 쭉 들어 있었는데, 굴더 선생님은 오래된 거를 계속 쥐고 있지 말고 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가자라는 것을 설명해서, 이러한 용어조차도 주체가 내가 스스로 하게 되면 긍정적인 계획적 노후화가 되고, 누군가가 내 것을 그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바꾸게 되면 자본주의의 횡포가 되는구나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계획적 노후화의 그거로서 아까 이야기한 유인원의 분류가, 전에는 사람은 별개의 것으로 나오고 나머지 유인원들이 어떻게 분류가 됐는가 하는 게 이제까지의 유인원 또는 사람과의 분류였는데, 지금은 좀 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사람과라고 합니다. 사람과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속, 강, 목 이렇게 쭉 나오는 것 중에 한 분류 체계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위치한 위치가 고릴라 또는 침팬지 등에 해서, 즉 사람이 이 침팬지가 사람하고 더 가깝지 고릴라하고는 더 멀다. 즉 사람은 침팬지가 유전자가 1%의 차이인데 비해서 침팬지와 고릴라의 차이는 약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사람과를 분류를 할 때 크게는 오랑우탄과와 사람악과, 오랑우탄을 제외한 나머지 이 네 가지 종류의 유인원을 사람악과라 그러고, 그 중에서 고릴라 족과 나머지 또 사람족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유인원 중에서는 고릴라가 조금 더 별개의
것으로 나오게 되고, 사람 쪽에는 침팬지와 사람 속으로 나누게 돼서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는 사람을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되고 원숭이가 되어서 이 분류 속에 있는 사람들, 사람과는 우리가 유인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이전에 갈라진 게 원숭이라고 그럽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 긴팔 원숭이라고 그러는데, 원숭이와 분류된 나머지 이 사람들을 사람과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로로 놓고 보면 사람과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현재 종류하는 그 고릴라 또는 그 침팬지 등의 분류가 이렇게 현재는 이렇게 각자 살아있고, 사람의 조상을 따져보면 거꾸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다 같이 만나게 돼서 분화가 되고 진화가 되었다고 한마디로 표현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머릿속에 조금 넣어 두시거나 다음에 참조하게 되면 앞으로 이 그림은 두고두고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진화의 과정을 설명을 할 때 모자이크 진화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그 사람이나 모든 생물이 진화를 할 때 하나만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부리의 종류도 진화를 하고 털의 종류도 진화를 해서 각자 정말로 많고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나오게 돼서 이 모자이크 진화라고 하는데, 이 모자이크 진화를 대해서 불더 선생님이 길게 설명을 한 이유가 인류 진화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직선적으로, 즉 사다리론처럼 사다리의 한 단계를 거쳐서 윗 단계로 올라가는 게 그 진화의 사다리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뀌어서 이제는 나뭇가지론, 즉 생명나무처럼 각자 분류가 돼서 현 상태의 생물들은 그 관목나무의 끝까지에 있는 나뭇잎처럼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모여지면 결국은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나오게 되고, 이 굴드는 이 과정에서 그 인류의 조상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초창기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 우리 현생 인류의 호모 사피엔스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진화를 해서 호모 에렉투스가 됐고, 또다시 진화를 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다는 게 1920년대까지의 진화의 단계였는데, 1930년도, 그 다음에 50, 60년대에 가면서 호모 하빌리스라는 그게 인정을 받게 되어서 4단계 사다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바뀌는 게, 제일 크게 바뀐 내용이 그 책에 이제부터 책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1972년 리차드 리키라는 사람이 호모 하빌리스라고 이름을 붙인 그 인류의 조상의 그 두개골을 찾게 되었는데, 이 두개골은 두개골 용량이 약 800cc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이전에는 사람과 원숭이와 사람과의 분류를 될 때 제일 큰 차이가 직립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차이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다른 그 인류의 조상을 보면 전부 다 직립보행을 하는데 뇌 크기가 약 200cc 정도에 머물렀는데, 호모 하빌리스에 가게 돼서 두개골 용량이 800cc로 갑자기 늘어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쭉 따지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단계를 거쳐서 간 게 아니라 각자 분류를 하다 보니까, 분류를 해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이 단계까지 왔게 되었다고 책에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한 게 사다리론, 사람이 어류로부터 양수류, 결국은 포유동물을 거쳐서 사람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다리론의 진화 이론이 1920년, 30년 이전이었고, 지금은 관목론이라고 해서 각자 진화가 되어서 현 상태까지 오게 되었다는 게 이제 관목론이 되겠습니다. 관목론이라는 용어는
몇십 년 전에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직선이 되어 있는 걸 이제는 겨우 고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리키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인류의 조상에 대해서는 그 리키 일가가 발견한 게 거의 다일 정도로 1959년 메리 리키라는 사람이 그 파란트로푸스 보이세이라는 인류의 조상을 발견했고 그 사람 남편과 함께 호모 하빌리스라는 인류의 조상도 발견했고 또 1972년에는 그 아들인 리처드 리키가 호모 하빌리스라는 그 인류의 두개골을 발견해서 아마 인류의 조상은 이 리키 일가가 그 올두바이 계곡, 그다음에 라에톨리라는 그 인접한 지명 속의 케냐의 한 지방의 이름입니다. 거기서 거의 다 발견을 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재밌는 게 메리 리키라는 사람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라에톨리에서 발자국 화석, 즉 화산재가 덜 굳었을 때 땅바닥에 튀긴 발자국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이게 350만 년 전 발자국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그 발자국 디딘 거를 그 촬영을 해서 토모그래피, 즉 1mm 단위로 잘라서 그 깊이가 어떻으면 발 모양이 어떻는지를 해서 결국은 이 발자국을 통해서 그 호모 에렉투스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이게 모두 다가 그 케냐 지방에서 나오는데 이 검색하다 보니까 라에톨리 사이트라는 곳이 케냐에서 조금 유명한 그 아루샤라는 것은 여기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옹고롱고로 또는 여기 또 어딨냐 옹고롱고랑 세랑게티에 가는 그 중심 도시가 아루샤고 그 근처에 있는 이 협곡 또는 평원에서 발자국을 발견하게 됐는데 구글 지도를 검색하다 보니까 여기에 절개찾기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절개찾기 해놨던 곳 여기를 가기 위해서 절개찾기 해놓은 거 바로 옆이라서 여기를 내년에 가기로 계획 잡고 있는데 가게 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담을 한 가지만 넣어보면 인류는 그 동아프리카에서부터 숲으로 나와서 그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숲을 벗어나서 평원을 건너서 동아프리카에서 쭉 퍼져나온 게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 유전자 속에 평원을 걷는 게 좋아해서 그런지 여행도 2008년도에는 나미브 사막에 똑같이 이 그 유인원이 또는 인류의 조상이 걸어서 그 숲에서 벗어났듯이 걷는 걸 좋아하게 되고 내년도 2024년도에는 응고롱고에 또 평원을 트레킹하기로 여행사에서 예약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 여행사 사이트에서 사진을 따와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다리론을 벗어나서 관목론, 즉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좀 이쁜 그림들이 많이 나와서 참조를 해본 거고요. 제일 확실한 것은 모든 생명체는 사다리처럼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각자 벗어나서 이처럼 어떤 진화의 생명나무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제이 굴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진화의 방법, 그게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데 자연 선택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종의 분화가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굴드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를 들면서 다윈이 이야기했던 핀치새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종의 분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의 분화가 방법으로서는 이소성 이론으로 즉 지형이 달라지게 되면 극단적으로 아주 좁은 지역에서는 진화가 빨라져서 우리가 눈에 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지금과 같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사다리 타고 가듯이 하나씩 진화해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진화가 돼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고
또 갑자기 진화돼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데 왜 좁은 지역에서는 갑자기 진화가 진행되는지 설명은 많이 했는데 명확하게는 이해는 잘 안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나타난 결과는 이제 단속 평행설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진화가 지금처럼 서서히 색깔이 이렇게 변해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색깔이 진한 그 나방, 그 다음에 색깔이 까만 나방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것으로 일어난다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이 점진주의라고 그러고 그 오른쪽 그림이 진화의 형태가 이처럼 사다리를 떠나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다고 주장을 해서 그 굴드 선생의 진화의 이론 중에서는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왜 화석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중간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 과정을 안정, 격리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 변화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어나지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서 화석이 우리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짧게 정했다 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사진을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를 하시면 앞으로 진화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 네. 지금 마지막 그림이 있잖아요. 화석이요. 갑자기 나타난 거. 요거는 단속 평행설이랑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22번, 23번이요. 그게 이거요. 네네. 그 자. 22번, 23번이요. 예, 단속 평행설이 그 굴드 선생님의 진화 이론 중에서 제1번으로 그 진화론에 대해서 기여를 한 부분이 단속 평행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땅바닥 속에는 이런과 같이 해양 생물이 그 화석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이 노란색의 그 해양 생물은 현재 살아있는 해양 생물입니다. 그 위에 해양 생물이 바닷물이 있는데 지구가 땅이 융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수위가 바뀌게 되면 결국은 해양 생물은 두 그룹으로 두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좁은 지역에 있던 해양 생물은 지금과 같이 급격한 진화를 일어날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그 해양 생물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형설에서 딱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좁은 지역에서는 왜 진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넓은 지역에서는 진화가 급격하지 않게 천천히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책을 몇 번이나 찾아봐도 없는데, 혼자 내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그 좁은 지역과 넓은 지역에 어느 날 갑자기 좁은 지역에 새로운, 예를 들면은 변이라는 것은 그 큰 종류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종류도 있을 수 있는데, 큰 종류의 해양 생물이 이 쭉 퍼져 있다가 좁은 지역에 많을 때 우연찮게 그 좁은 지역이 분리가 되면 그 좁은 지역에 몰려있던 새로운 개체들이 계속 그 큰 종류의 해양 생물이 점점점 하나의 큰 주류를 이루게 되어서 그 좁은 지역에 해양 생물이 진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왜 이렇게 되는지는 특별한 이유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그 깊은 지역에 있던 조그만 해양 생물과 좁은 지역에 있던 큰 해양 생물이 다시 한 어떤 생태계를 이루게 돼서 점점점 큰 해양 생물이 확장과 안정을 이루어서 주류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 이 생물체도 어떤 땅의 변화, 지각의 변화에 의해서 화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화석으로서는 초창기에는 아주 좁은 해양 생물의 화석만 나오게 되고, 이 시기 이후에 해양 생물은 결국 큰
해양생물만 나오게 되는데 조금 전에 재도입 이 단계에서 큰 해양생물과 작은 해양생물이 함께 공존하던 시대에 화석은 잘 나오지 않게 돼서 갑자기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인류는 그 진화학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4번 예. 그림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22 예. 쪽이요. 예. 이게 이 책에서도 설명됐는데 저도 막 이렇게 명확하게 그려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예.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그룹이 있을 때 그 예. 전체 그룹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그 영향이 전체가 받기 때문에 이렇게 예. 이게 어떤 충격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이게 영향을 받는 게 예. 되게 전체적이라면, 근데 이제 그 외곽에 있는 대상들이, 존재들이 뭔가 더 강하게 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 책에서도 그런 글이 있었거든요. 토토로스 근데 혹시 이거, 네네, 말씀하세요, 석훈 선생님. 아니 그 말뜻 자체가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림을 봐도 100%는 이해가 안 돼서 네. 왜 그 좁은 지역에 있던 생물체가 그 큰 영향을 받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들어서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평형설 그것 네네. 자체 책을 한 번 더 뭔가 찾아서 단순 평형설에 대한 그 책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나중에 또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네. 이런 단계를 이런 게 있구나까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혹시 토토로 쌤도 혹시 뭐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으세요? 아니요, 잘은 모르겠는데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닌가요? 좁은 지역에 있으면. 그러니까 왜 많이 받는지. 그게 이제 네.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뀌었는데 좁은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그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왜 더? 그렇게 아닌가? 경쟁률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경쟁률? 살려고. 살려고. 이게 되게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석공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갑다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더 많이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이거에 비해서 섬이론이라는 게 있긴 했거든요. 네. 섬이론. 섬으로 섬에 있는 생물체는 진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어요. 섬이론. 그런데 왜 섬에 가면 급격하게 일어나는지 설명은 많지는 않아서 그런 게 있나 하는 것까지 했고, 그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지에서와 다른 생물체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 생물체들도 언젠가는 육지에 살았을 텐데 섬에 와서 진화가 빨리 이루어졌다. 섬에서는 진화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게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좁은 환경에서는 빨리 이루어진다. 이것까지는 서로 연결은 되는데 왜 섬에서는, 왜 좁은 데서는 진화가 급격하게 일어난 데 대해서는 아직 이해는 잘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이해가 되면 언젠가는 한 번 더 조금만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나는야 풀과 진화하는 가드너 소개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아까 석공쌤에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이게 바로 관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목. 이게 숲, 덤불. 그쵸? 그러니까 종 분화가 반복되면서 관목이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관목 이론의 그 핵심은 공존하는 거다. 공존. 그러면서 계속 분화하는데 아주 굉장히 우회적인 통로, 미로가 얽히고 섞인 그런 게 좀 보이죠. 네네네네. 일직선의 사다리가 아니라.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진화가 전개되는 거다. 그래서 계속 분화되는 거다. 변화를 통한 계승이고 굉장히 국지적인 데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종의 분화는 알고 보면 굉장히 소규모, 사소한 것에서 고립된 개체로부터 일어난다가 되게 재밌었어요. 굉장히 주변에서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중심에서 뭐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다. 소규모 고립된 개체군에서
종불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다.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질문 계속 왜 소규모야? 왜 작은 환경에서 그래? 더 저렇게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굉장히 적응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다못해 바람, 기온, 온도 이 작은 데에는 이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굉장히 그게 좀 발달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는 또 네, 막 그런 생각도 해봐요. 굉장히 뭐랄까 강도가 높다 그럴까? 작은 데는 네, 왜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저는 7장 하겠습니다. 유형성숙과 반복설이에요, 제목이. 그러면서 이제 유형성숙을 설명하는데 도입부가 소설로 나오잖아요. 뭐더라? 올더스 헉슬리의 수많은 여름을 보내고 백조는 죽었다. 1938년에 나온 소설이더라고요. 그 소설에 인간의 영생을 찾는 백작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과학자하고 어마어마한 미국 백망장자가 야, 나는 정말 불사를 살겠어. 그래서 정말 200년 살았던 백작이 있는 거야, 영국에. 갔더니 백작집에 탁 갔더니 이런 모습이 펼쳐져 있죠. 커다란 원숭이로 변신해 있다. 그래서 그 과학자가 감탄을 하죠.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유인원의 태아라. 그거 참 멋진데? 예. 근데 나중에는 백작은 앉은 자리에서 방바닥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게 마지막 소설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굴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유형성숙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자가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굴두 선생님은 젊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다. 어린아이 모습이다. 그러는데 유형성숙이 뭐냐. 이 소설이 올더스 헉슬리 소설 테마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볼크라는 사람이 하는 태화화 이론에서 가져왔어요. 볼크라는 사람이 뭐를 이렇게 조사했냐면 인간의 여러 특징들이 여기서 인간의 여러 특징들, 인간의 성인들 여러 특징들이 영장류 또는 포유류 어릴 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얼굴은 침팬지 아가 얼굴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인간의 그런 포유류의 어린 얼굴, 우리 조상들의 어린 얼굴을 비교까지 해봤어요. 20가지로 나오는데 여기 책에서 막 비교가 나오죠. 야, 머리 모양도 둥글어. 어려 보이는 얼굴. 그 침팬지 아가들은 되게 인간 얼굴로 가장 유사한데 이제 크면서 턱이 커가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근데 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 두뇌예요. 두뇌. 머리 모양 형상이나 그런 게 되게 유인원 태아적 유인원 아가들 모습하고 비슷해. 유인원은 나중에 어른으로 금방 성장해버렸고 인간은 그 모습으로 계속 진화했네. 그게 이제 유형성숙인데. 인간은 계속 골격도 경화되고 뭐 여성 생식기도 뭐 달라지고 뭐 엄지발가락 특히 엄지발가락 이야기 재밌었는데 동물의 성인들은 엄지발가락은 붙었잖아요. 갈고리 모양으로. 근데 인간의 엄지발가락은 붙지 않았어. 직선이야. 직선이니까 직립자세 할 수 있었다고 그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 볼크 이야기가 1930년대 이 사람 뭐야 도대체 뭐 이상한 이론을 만들었네 그러는데 30년대에 현대적인 다윤주의가 발달하면서 터무니없이 커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러면 유형성숙이라는 게 뭐냐? 성숙의 발달에 비해서 몸 발달이 지연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동물학 백과사전에서 가졌거든요. 굴두 선생님은 유형성숙이라는 게 성장 지연 현상이다. 신체 발달의 지연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조기성숙은 뭐겠어요? 몸은 엄청 발달했는데 성 발달이 빨리 나타나는 거. 몸보다는 우리 요즘 뭐 조기성숙 막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애들 뭐 성숙, 조숙막증 이야기 나오는데 네 그거하고 반대는 거죠. 성은 늦게 나오는데 몸만 성숙의 발달에 비해서 몸 발달이 지연이 되는 거. 그러니까 유형성숙이 나오자 아니 모든 형질이 다 지연되는 건 아니잖아. 신체 기관들은 각기 다른 적응력 요구에서 반응해가지고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진화한 거 아니야? 어떤 거는 인간의 다리가 길어지기도 했잖아. 막 그러면서 그게 이제 모자이크 진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형성숙 이론이 많이 이제 쇠퇴화되고 그랬는데 굴두 선생님은 아니다. 물론 유형성숙을 따져보자.
유형 성숙이 하나하나 목록 갖고는 따지지 말자. 어떤 거는 유형 성숙이고 어떤 거는 발달 지연이고 어떤 거는 성숙이고 그러면 서로 상대적인 이론에 빠지니까. 그런데 유형 성숙에는 따질 점이 있어. 인간의 진화를 설명하는데 본질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 것만 아주 분명해. 아직도. 그걸 한번 따져보자 해가지고 유형 성숙을 왜 따져야 되나. 그러니까 유형 성숙이 어릴 때 성장 지연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였잖아요.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건데 그게 그 발달 지연, 성장 지연에 어떤 잠재적인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창고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골드 선생님은.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을 천천히 확보해서 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버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적응해서 후손들한테 그런 형질을 넘겨주는 거 아니야? 일종의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유형 성숙이 굉장히 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데가 사회진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인간의 그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네네네. 왜냐면 아이 뇌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뇌가 계속 그 발달한다, 계속 커간다. 그러면서 성장이 지연되기 때문에 계속 교육과 학습의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유년기를 연장시켰다. 그게 학습 효과를 가져왔고, 그게 어떤 지성에 대한 어떤 성숙을 가져왔다. 그러는 걸로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붉은 날개 검은 새라고 해요. 날개는 붉고 몸통은 검죠. 되게 이름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지금 어른 수컷이에요. 조루. 어른 수컷인데 이게 붉은 날개가 몸은 다 컸는데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일부러 이게 일정 기간 성장을 지연시킨대요. 이게 이제 어른만이 이렇게 딱 이게 붉은 날개가 나타나거든요. 어린애는 날개 색깔이 틀려요. 노란색이라든가 막 그런 거 그래요. 근데 얘는 이렇게 계속 성장을 지연하면서 성숙 유형을 하는데 조류의 성숙 유형의 출현은 해당 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구조, 사회 행동과 밀접히 관련돼 있대요. 이게 뭐냐면 사회 구조가 위기적일수록, 그 다음에 사회 구조가 좀 더 집단적일수록, 그 다음에 협동 번식해가지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그럴수록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어떤 다른 그러니까 공격을 받지 않고, 어른 종한테, 그 다음에 이 종은 그 지연된 만큼 그 조직 내에서 관찰을 할 수 있고, 관찰 학습의 기회를 받고 사회 학습에 굉장히 유리하대요. 즉, 그럼으로써 생존의 능력을 높이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유형 성숙도 인간이 일부러 이렇게 계속 성장을 지연하고 이렇게 유아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으로써 그러면서 관찰 학습도 늘어나고 그런 머리를 두뇌를 그 신경회로를 훨씬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든가 지성이라든가 그런 사회 학습을 함으로써 살아남았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형 성숙이 그래도 조금 돌아볼 만하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죠. 시를 인용하는데 시 인용이 이거예요. 이제 골드 선생님이 가져온 거. 사람의 나약한 자식들은 그보다 더 오랜 보살핌을 구하고 그 오랜 보살핌이 보다 영속적인 유대를 이룬다. 이게 시를 딱 하는데 이게 성숙 지연, 이런 성장 지연, 이 과정 동안에 어떤 다음 후손들한테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걸 많이 갖췄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성숙 유형이 아직은 이론적으로 볼만하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식들 저희 20살까지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났었고. 근데 이게 성숙 유형이 보니까 또
피해가 또 있더라고요. 사회문화적으로. 네. 너무 지연되고 오래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또 뭐 사회문화적으로서 많이 좀 관찰하기도 하더라고요. 앞에 네. 앞에 이전 시즌에서 원숭이가 그 되게 화려한 원숭이가 있는데 아기 때는 색깔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이런 건가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되게 그 동물 세계에서 되게 성숙 유형이 되게 많아요. 특히 생존 번식과 관련해서. 네네네. 성 번식과 관련고 짝짓기 경쟁과 관련해서 많다고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풀떼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계속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거긴 한데요. 제목이 일찍 태어나는 인간 아기에서 되게 흥미로운 주제여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한 3-4번 읽었는데 역시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제이 굴드 선생님의 팬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책에 나온 부분에 설명을 하자면요. 일단은 야구를 되게 이제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는데 그 중에서 자연사에서 이제 그 책이라는 그 잡지에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이쪽 이제 유명하신 이제 본인이 아주 가장 좋아하는 이제 뭐 동물학자를 하면서 아돌프 포르트만이라고 해서 스위스 그 동물학자분을 이렇게 해서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연구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언급을 해주시는데요. 요거는 그냥 사진을. 그래서 이제 포르트만이 이 연구한 성과가 이 포유류의 번식 전략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제 포유류에 관련된 거랑 같이 함께 이제 이렇게 지금 사진을 그냥 몇 개 가져온 거고요. 그러면은 이 포르트만의 연구 성과가 그 어떤 거를 이제 주로 얘기하냐면요. 그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2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형 특징이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풀이하자면은 일부 포유류의 임신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성수 상태가 빈약한 많은 수의 새끼를 낳는다. 수명이 짧고 뇌가 작다. 그 다음에 사회적 행동 양식을 발달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성형 포유류 특징. 고등 포유류는 임신 기간이 길고 수명이 길다. 분만과 동시에 최소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발달한 소수 새끼를 낳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2가지로 이제 나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포르트만 시각에서는 이 만성형은 되게 원시적인 것이며 반면에 뇌가 확대되면서 진화를 조성하는 고등 포유류의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조성형 포유류에 대해서 이제 더 집중적으로 이제 그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성형의 그 포유류의 대표 주자가 뭐냐? 바로 영장류인데 이 체격에 비해 뇌가 가장 크고 임신 기간과 수명도 길다. 한부모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최소한도 출산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장류 중에서도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제 예외라고 이렇게 그 언급을 해주면서 그 만성형 포유류 새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약하고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러면은 그 인간의 젖먹이가 결국은 제2차적인 만성형이라고 이제 포르트만에 이제 언급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 제이굴도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뇌에 있어서 모든 종들 가운데 가장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보면 작게 보이나요? 이것만 보이는 거죠? 지금 겉에 있는 바탕화면 안 보이는 거죠? 네, 여러 개 파일이 너무 많아서 지저분해서. 네, 그러면은 제이굴드가 이제 했던 거는 그러면 가장 조숙한 동물이 어떻게 해서 영장류의 조상들보다 훨씬 덜 발달되고 연약한 아기가 진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되게 비판적인 황당하고 그 어이가 없는 그런 거긴 약간 논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답변이 바로 이제 배아 상태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제이굴드는요. 그 영장류 가운데서 이제 고릴라, 뭐 원숭이, 침팬지보다 더 임신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인간이다.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은 임신 기간
인간의 임신 기간은 여전히 모든 영장류 가운데 가장 길다. 그렇다면 인간이 신생아는 너무 빨리 태어났기 때문에 배아 상태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제 행성일이라는 건데, 이 행성일이 모든 생물학적 계산에 적합한 시간 측정 단위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데서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7장에서 아까 이제 풀떼기 쌤이 언급해 주셨던 어떤 거죠? 유형 조숙형 진화 현상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인간 진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발달 속도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배움을 계속 그 부모를 통해서 20살까지, 그러면서 이제 또 캥거루 그런 사회적으로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뇌에서는 다른 영장류보다 천천히 느리게 성장한다는 것, 즉 유형 성숙형 진화 현상. 그래서 7장에는 계속 이제 이어진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102페이지에 그 마카크 원숭이를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카크 원숭이가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그냥 일반 원숭이랑 별 차이는 없는데 이제 궁뎅이 쪽이 좀 많이 빨갛다라는 뭐 그런 컨셉. 예. 그래서 이제 이 마카크 원숭이가 예를 들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신생아는 팔다리의 뼈끝이 이제 부러지지 않는다. 갓난아기 손가락 뼈에는 일반적으로 골획,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뼈세포가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고라 수준이 이 마카크 원숭이의 18째 되는 태아의 그것과 일치한다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 다리뼈는 사람이 아기가 5살, 6살 됐을 때 같을 정도로 굳어진다. 핵심은 분만 되고 나서 뇌는 태아와 같은 속도로 계속 자란다는 사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20세기에 가장 이제 유명했던 해부학자 손꼽히는 이제 아돌프 한츠 슐츠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말이 어떤 거냐면요. 인간의 개체 발생은 자국 내 존속 기간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독특한 것이 없지만 성장과 완성점과 노쇠의 시발점을 놀랍도록 지키는 데 있어서는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음이 명백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아돌프인가요? 포르트만이랑 그 다음에 그 제이 굴드가 이제 궁금했던 건들, 거기에 대한 거는 인간의 아기는 어째서 제대로 되기도 전에 태어나는가? 임신 기간이 다른 발달 과정과 마찬가지로 연장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포르트만에 대한 거는, 포르트만의 진화관에 따르면은 조성형 출산은 정신적 필요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학습하는 동물로서 인간은 내부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풍부한 바깥의 환경에 영향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반면에 이제 제이 굴드는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 우리는 태아의 머리가 골반관을 통과하기에 너무 클 경우 분만 중에 있던 영장류 암컷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자연 선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암컷이 골반 지름이 큰 쪽으로 선호한 경향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임신 기간이 연장되거나 적어도 신생아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되게 현실적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끝나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이 굴드가 했던 말 중에서 계속 아까 진화론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언급해 보니까는 제이 굴드가 했던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와닿았던 거긴 한데, 진화는 우월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환경 속에서 더 풍부하고 다양해지려는 생명체들의 시도인 것 같다. 그래서 다양성을 계속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그 생명의 나무처럼 계속 뻗어나가는 걸 얘기해주고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빨리 말했죠.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